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020년 2월 17일) 월요일, 지금부터 라이브 비대위 첫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진우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두 분 조용할 데가 없습니다. 바람 잘 날 없습니다. 민생 관련 수사는 안 나오고 계속 소모적인 뉴스가 서초동에서 계속됩니다. 지금은 검찰 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2부 속 인터뷰에서 법무부 2기 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김용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칼럼 제목인데요, 관련 논쟁도 계속 뜨겁습니다. 오늘 이낙연 전 총리가 사과를 했고 임미리 교수도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며칠 전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임 교수를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 고발했는데 이게 조금 걸린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례가 어떻게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주식의 뉴스 이면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코로나19 29번째, 30번째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해외에 안 간 부부입니다.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됐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지역사회 감염은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요. 뉴스 오영호에서 정상근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된 핵심 내용은 압축해서 들어보는 시간 만들었는데요. 비대위 체제에서 보이는 새 코너입니다. 인터뷰 3분 순삭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여기는 라이브 비대위입니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오늘 첫 방송입니다. 전임 DJ 김용민 씨의 갑작스런 하차로 제가 잠시 비대위원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많이 부족하니 김용민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조금 느끼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비상대책위원회를 맡아줄 분들이 오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라이브 비대위 DJ에 도전하는 저한테도 제가 왜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제 방송도 아닌데요. 저는 옆 방송에서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를 진행하고 있는 DJ입니다. 저한테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라이브 비대위 의견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따끔한 질책 일로 많이 보내십시오. 저한테는 보내지 마시고 이쪽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콩으로 가입하셔서 문자 폭탄 보내도 괜찮습니다. 유튜브에서는 T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정상근 기자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 살이 찌고 있는데요. 어떻게 찌고 있는지도 한번 관찰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라이브 비대위,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첫 코너입니다. 일반 뉴스 브리핑과는 다릅니다. 엄청난 차별성을 보이는 매우 좋은 브리핑입니다. 아주 정치 뉴스를 읽기에는 가장 좋은 브리핑입니다.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라이브 비데이 첫 방송인데 네네. 처음부터 대형 실수를 했습니다. 여기는 네. KBS 라이브 비데이입니다. 예, 제가 TBS라고 네, 했습니다. 다른 방송 얘기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저는 잘 못해요. 네. 네, 쭉 잘하시다가 유일하게 제 이름만. 아, 그렇습니까? 네. 그때 제가 버벅거리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버퍼링 전문 방송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정상근 기자도 응원 한마디 해주십시오. 아, 네, 라이브. 네, 비대위가 뭐 창당준비위원회가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봐요. 선거철이어서 여기도 비대위입니다. 네네.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네. 한번 제대로 해봐. 해보세요.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네. 네. 앞으로 김용민 라이브에서 정상근의 브리핑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제가 브리핑하는 기자들 많이 보고 뉴스 네. 많이 보는데 정상근 기자만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문 보기 어렵다, 뉴스 보기 어렵다, 뉴스가 너무 많다, 홍수다 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정상근의 브리핑 들으면 됩니다. 제가 신문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뉴스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 뉴스는 어떤 내용이죠?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네요. 네, 나왔습니다. 닷새 만에 나왔는데요. 2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예. 서울 종로구에 사는 82살 한국인 남성과 그 부인인데요. 그동안 발견된 확진자들과는 달리 감염 경로가 확실치 않아서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걱정이에요. 네. 해외에 나간 적도 없는데 어디서 이게 의심되는 경로가 있나요? 맞습니다. 이 두 분이 최근 중국은 물론 아예 해외여행을 다녀온 바가 없고요. 그리고 확진자들과의 접촉도 아직까지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이렇게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네요. 이 병원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게 좀 더 큰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네. 이 지역 감염으로 전파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또 병원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래저래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환자들이 방문한 곳이 주로 병원이긴 합니다. 네. 이 29번째 남성 환자는 가슴 통증을 느껴서 이 지역의 개인 의원 2곳을 방문을 했고요. 또 엊그제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이 폐렴 증세가 의심돼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도 이 서울대병원으로 방문한 그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확진 판정도 받은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감염 경로가 확실치 않아서 이 방역망을 벗어난 이 불특정 감염자로부터 바이러스가 옮겨오는 이른바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된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오늘 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번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환자는 이달 5일부터 기침, 가래 등 증상이 나타났고요. 이 증상이 나타나기 하루 전부터 이 16일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될 때까지 접촉한 사람은 의료진을 포함해서 114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베트남을 다녀왔다가 부산에서 사망한 남성. 이분은 코로나19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요? 네, 오늘 아침에 이 8시 40분쯤이었어요. 이 40대 남성 A씨가 이 호흡곤란 그리고 가슴 통증을 호소해서 119에 신고를 했고요. 곧바로 부산 연제구의 부산의료원 응급실로 옮겨져서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9시 20분쯤에 숨졌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을 했는데 네, 걱정이 컸어요. 네, 이 발열 증세는 없었지만 이 최근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병원 측은 일단 응급실을 임시폐쇄 조치를 하고 이 남성에 대한 검사를 시행을 했는데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40대 남성 그냥 베트남을 다녀왔다. 그런데 그럼 원인이 뭡니까? 네, 원인은 아직 뭐 밝혀지진 않았는데, 네, 일단 코로나19는 아니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네. 질병관리본부는 다른 원인으로 사망을 했지만 이 베트남 여행력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를 시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포털에 이름을 올리신 분이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이 네네. 주가 조작 의혹이 있다. 이렇게 수사를 받았다. 아니 내사를 받았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2013년 일입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가 연루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지난 2013년 내사를 벌였다라고 뉴스타파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네, 2013년에 네네. 비슷한 내사는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취재했었거든요. 네네. 네. 내사를 한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사건 자체도 2009년부터 시작이 된 일이었습니다. 네. 이에 따르면 이 경찰은 이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의 권오수 회장이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이 주식시장의 이른바 선수로 활동을 하던 이모 씨와 공모를 네. 해서 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시세 조종을 했고 이 김건희 씨는 이 작전에 이른바 전주로 참여를 했다.
그러니까 돈을 대는 일을 했다라는 게 이 뉴스타파 보도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네. 그런데 왜 이 사실이 지금 공개가 됐느냐라고 네.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이 뉴스타파가 이 윤석열 총장 청문회 이후에 이 건에 대해서 취재를 시작을 했는데요. 어떤 제보자와 이와 관련돼서 문건을 보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문건이 바로 이 수사 첩보 보고서였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것이 경찰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한 뒤에 오늘에야 이 문건을 보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경찰에서는 내사를 했지만 도이치모터스와 이모 씨에 대한 작전이었지 그 윤석열 총장의 부인 관련된 거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다만 이 경찰 이른바 이 경찰의 내사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름들이 꽤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김경희 씨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연루된 기자들도 있고요. 네. 또 이제 뭐 그 주식 업체 그 관계자도 포함이 돼 있는 상태인데 뭐 어쨌든 지금 뭐 뉴스타파 보도에서는 뭐 당시에 이 도이치모터스가 이른바 선수인 이모 씨와 함께 이 주식 시세를 끌어올렸다가 이후에는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2009년이면 윤석열 총장과 그 부인이 결혼하지도 않았을 상황인데요. 네, 결혼하기 약 한 4, 5년 전 일이었던 걸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이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윤석열 총장이 네네.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굉장히 핍박을 받을 때인데. 네, 이 내사가 시작이 됐을 때 사실 이 내사가 종결이 된 이유가 이 금감원에서 자료를 보내주지 않았고 이 금감원에서 자료를 보내주지 않았던 이유는 이 금감원에서 자료를 보내주려면 검찰에 이른바 영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에서 혹시 뭐 이 김건희 씨 관련해서 뭔가 막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당시 내사를 했던 2013년에도 윤석열 지금 총장과 김건희 씨가 결혼하기 전에 있던 일이었습니다. 네. 오늘 미래통합당의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네, 이 자유한국당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 미래를 향한 전진 4.0이 오늘 오후 2시 이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신설 정당의 이름은 미래통합당이고요. 이로써 자유한국당 등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또 바뀌네요, 이름이. 네, 금방 또 바뀌었습니다. 네. 이날 출범식에서는 당의 로고, 색깔, 글씨체 등이 발표가 됐는데 이 주목됐던 것이 당의 색깔. 그렇죠. 네, 해피핑크. 해피핑크는 뭐예요? 저도 이게 무슨 색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색깔을 보면은, 네, 해피한 것 같아서 이제 해피핑크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핑크 계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지도부도 결정이 됐는데요. 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8명에 더해서 원희룡 제주도지사, 그리고 이준석 새로운 보수당 젊은정당 비전위원장, 김영한 전 국민의당 의원, 김원성 미래를 향한 전진 4.0 최고위원이 각각 선임이 됐습니다. 황교안 대표는요? 그대로 미래통합당의 대표가 됩니다. 네,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이 황교안 대표는 출범식 연설을 통해서요, 이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보란 듯이 통합을 이뤄냈다라면서 이 새로운 당명이 담은 미래 그리고 통합은 우리 대한민국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통합을 했다, 통합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그러면 태극기 부대를 상징하는 그 조원진 의원, 네네. 그리고 유승민 의원 이거 네네.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공화당은 통합 대상이 아니었고 협상을 하지 않았었고요. 네. 유승민 의원이 소속해 있는 새로운 보수당은 당이 합쳐졌습니다만 유승민 의원이 오늘 통합식에 출범식에 불참을 해서 이렇게 중요한 행사예요. 네, 중요한 행사인데 불참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좀 무슨 아직도 통합은 조금 갈 길이 좀 멀어 보이네요. 네, 이게 화학적으로 통합이 됐는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이 유승민 의원이 신설합당을 주장을 하면서 총선 불출마까지 선언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결과론적으로는 사실상 이 자유한국당으로의 흡수 통합이 이루어진 데다가 뭐 이전에 이제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의 만남까지 불발된 상황에 대해서 좀 유승민 대표가 좀 불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야당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 있다는데 호남 네. 사람들도 잘 몰라요. 네. 그런데 여기서 모였다 헤어졌다 하는 것 같은데 이 여기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지금 뭐 다시 만난다, 다시 모인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네. 대한신당 이 박지원 의원이 소속돼 있는 당이죠. 네. 그리고 민주평화당 이 정동영 의원이 대표로 있는 당이고요. 네. 그리고 바른미래당 그리고 호남계 의원들과 이 손학규 대표가 있는 당인데 네. 이 세 당이 합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손학규 대표가 또
통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아니 어제는 모이기로 했다면서요. 근데 오늘은 안 된답니까? 그러니까 이 손학규 대표가 이 최종 이제 추인을 하게 되는데 실무진들이 통합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번번이 손학규 대표가 이것을 이제 트는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손학규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 자신의 퇴진이 이 통합의 전제 조건이 되는 상황이라서 뭐 받아들일 수 없는 좀 그런 모양새인데 어쨌든 대한신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은 이 통합이 좀 어려워진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손학규 대표를 제외하고 이 원내에서 별도로 협상을 해서 교섭단체로 함께 등록을 하기로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세 당이 각 당의 추인을 거쳐서 뭐 민주통합당 이름으로 합당을 하기로 했지만 이것이 이제 좌절이 되고 교섭단체만 같이 구성을 한 셈이 됐는데요. 이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된 이유는 오늘 2월부터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이 논의가 되거든요. 이 네. 논의에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이다 미래다 뭐 여러 말이 있는데 여기에 국가와 국민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정치인들이 특별히 국회의원들끼리 자기네들 보조금, 자기네들 당선을 위해서 계속 합종 연행을 하고는 있으나 국가, 국민, 정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손학규 대표가 이 통합에 반대하고 있고 또 대표직 사퇴를 거부하니까 이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요구해왔던 이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요. 이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을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뭐 오늘이라도 당장 제명을 할 수 있지만 이 손학규 대표의 결단을 마지막으로 촉구하는 차원에서 뭐 하루 기다려주기로 했다라는 게 이 바른미래당 이른바 당권파들의 주장인데요. 의원들을 전원 이 바른미래당에서 빼냄으로써 이 바른미래당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 손학규 대표를 고립시키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어지럽군요, 여기는. 네. 특히 이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진 탈당이 아니라 이 제명 절차를 거쳐야 의원직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 중 일부는 이 국민의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당의 기호 번호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이 박주선 의원은 이 비례대표들을 내보내고 이 나머지 지역구 의원들은 계속 별도로 이제 탈당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뉴스는 열심히 들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일 바뀌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재를 여기를 열심히 해야 되나 알려줘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됩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 칼럼을 고발했던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의 일에 대해서 사과했다고요? 네, 개인 자격뿐만 아니라 당의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 내정자 자격으로 임미리 교수 칼럼과 관련해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겸손함을 잃었거나 또 겸손하지 않게 보인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미안하게 생각한다라면서 앞으로 저 스스로 더 경계를 하고 주의하겠다. 당도 그렇게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임미리 교수는 이낙연 총리의 전 총리의 사과를 수용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표현의 자유 관련해서 또 선거법 관련해서 가장 많이 고발당하고 가장 많이 법정에 갔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그렇게 큰 뉴스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계속 뉴스가 되었죠. 네, 계속 꼬리를 물고 이렇게 언론에서 뉴스를 쏟아내는데 이렇게 중요한지 이제 이 문제는 좀 일단락 되는 겁니까? 이후에는 이재찬 대표가 사과를 하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꼬리에 꼬리를 물겠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분야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업무 보고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활동을 극복하고 새해 국정과제를 공유하고자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청와대가 밝혔는데요. 역시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메시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불안감을 다독이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탕비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네, 지난해 벌어졌던 일인데요. 31살 의사 A씨가 병원 탕비실에 몰래 들어가서 이 천장 환풍기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다행히 다음 날 아침에 바로 발견이 돼서 실제 촬영된 영상은 없었는데 기소가 됐고요. 법원은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을 했습니다. 실형받았다. 징역 4개월이라도 이게 좀 다행한 일입니다. 의사들은 윤리를 그리고 생명을 다루는 분들인데 그동안 의사의 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법원에서
가볍게 좀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실형을 받았다니 좀 다행입니다. 이 의사는 자신이 그 간호사들 사이에서 자신이 어떤 평판을 듣는지 확인하려고 카메라를 설치했다라고 했는데 아니 속옷을 보고 그 평판을 좌우할 수 있답니까? 재판부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뉴스 오영호의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 김은아 씨 계신가요? 네, 먼저 순천완주고속도로 완주 방향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3회 2터널 안에서 난 사고 때문에 북남원에서 오수나들목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3회 2터널 안에서 수십 대의 차량이 추돌했는데요. 그중 탱크로리 차량에서는 불이 나 터널 안에 연기가 자욱합니다. 완주 쪽으로 가실 분들은 북남원 나들목에서 미리 국도로 우회하셔야겠고요. 3회 1터널 뒤쪽으로 멈춰서 있는 차량들은 현재 중앙분리대를 열어 반대편 차로로 돌려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수원 부근에서 신갈분기점까지 밀리는데요. 특히 수원 부근 5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더 가서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를 지나 일산 쪽으로 송파 부근에서 서안암 부근까지 제속도를 못 내고요. 강일 3, 4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느라 일대 2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중동에서 송내 사이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오늘의 고농축 인터뷰 3분 순삭.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오늘의 3분 순삭 인터뷰는 국내에서 30번째 확진자까지 발생한 코로나19와 관련해 궁금한 이야기입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한림대학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와의 인터뷰. 코로나19 이제는 지역사회 감염을 중계할 때, 그리고 일본의 크루즈선 코로나19 감염자 관리 총체적 부실. 올 게 왔다는 생각들을 좀 사실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지난주에 정부의 판단, 사실 보건복지부랑 질병관리본부는 절대로 이제 긴장이 놓을 수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제 위에 분들이 자꾸 이제 좀 안심하는 얘기들을 좀 너무 과도하게 하고 있어서 전문가들이 걱정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일단 역학조사 결과가 정확하게 나올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봐야 되기는 하지만 일단 의료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지역사회 감염을 준비할 때가 됐다라는 이제 신호를 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분 자체가 뭐 중국 여행령도 없고 그 다음에 초기 증상이 오히려 심근경색 증상에 가까운 상태여서 혹시라도 몰라서 찍은 CT, 그러니까 엑스레이에서 확인되고 CT까지 찍었더니 폐렴이 확인됐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의료기관들이 이제는 여행령만으로 환자를 보면 안 되겠구나. 혹시 이제 폐렴이 있는 환자들도 이제 선별해서 검사를 해봐야 되겠구나를 하는 일종의 사인을 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배 안에 사람들을 그냥 뒀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러 번 경험을 했지만 같은 공간 안에 사람들이 있게 되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차 감염이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 뭐 말마다나 그냥 봉쇄한답시고 그냥 막아놓은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훨씬 더 키웠고 그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 엄청난 노령이나 이런 고위험군들을 더 위험 상태로 빠뜨리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인권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를 일으킨 상황이 된 겁니다. 이어서 아베 내각의 코로나19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분석. 이영채 일본 게이세녀 학원대학 교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네, 일본은 초기에는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다고 해서 그냥 언론에서 믿었는데 워낙 이제 크루즈 사태가 어제만 해도 약 70명이 늘어서 350명이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 국내에서도 일본 정부 발표와는 다르게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이 전국 11곳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실질적으로는 국내 방역 체계가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정부를 거의 믿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사재기 한다든지 아마 그런 이제는 좀 대유행 단계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전체적으로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 아베 정권이 이것을 좀 너무 보건 체계에 맡겨야 되는데 예. 아베 수상이 본부장을 하면서 첫째는 이제 자기 정치적 비리를 이 문제로 물타기를 하려고 해서 좀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측면이 첫째는 있었고요. 아, 벚꽃 스캔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량을 잘못 투입한 거죠. 국내에서 처음부터 장기전으로 가야 되는데 예. 마치 공항에서 막는 것만 하다가 이거 전체가 크루즈선이 터지면서 전체 이 정책이 실패한 거고요. 예.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베 정권이 등장한 이후에 약 12년간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를 사유화하고 관료들이 거기에 충실했던 그리고 민간 기관들을 배제했던 이 문제들의 좀 총체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분 순삭 인터뷰에 이어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비리인 리거 스캔들을 덮기 위해 코로나19 관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일본어로 사쿠라라고도 합니다.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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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오예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오예 그대여 우리 이제 손잡아요 이 거리에 마침 들려오는 사랑 노래 어떤가요 어예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바람 불면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또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사랑하는 연인들이 많군요 바쁜 현대인을 위해 오늘의 인터뷰를 압축해서 들었습니다. 인터뷰 3분 순삭이었습니다. 노래는 버스커의 벚꽃 엔딩이었습니다. 벌써 벚꽃 노래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순삭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순간 삭제 이런 말입니다. 이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모르셨다면 이거 좀 하나 알아놓고 가십시오. 순식간에 지나간다 이런 뜻으로 좀 쓰입니다. 오늘 첫 코너였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라이브 비대위 함께 해주신 분들 보겠습니다. 보름달빵님, 주진우 비상대책위원장 환영합니다. 네, 환영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오늘이면 끝이에요. 저는. 천상가브리엘님, 아닌 저녁에 주진우. 그렇습니다. 저는 아닌 밤중에 주진우가 아니라 여기 아닌 저녁에 주진우 하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서님, 화면이 꽉 찼었는데 부실해 보인다. 네, 많이 빈약합니다. 네. 곽경원님, 총수가 용디 하차했다고 뷔페 같이 먹자고 했는데 잘 먹었는지요? 네, 어제 먹었습니다. 어제 먹었는데 조금 얼굴이 헬쓱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김용민한테. 아이고 너 얼굴 왜 이렇게 야유였어? 그랬더니 김용민이 한다는 말이 뼈만 남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뼈용민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김용민은 잘했습니다. 김용민이 이 방송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애정을 갖고 노력했는지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이 방송을 갈고 닦고 이렇게 만지는 그 노력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굉장히 감탄했을 때가 많았어요. 제가 라디오를 진행해 보니까 이 KBS 라디오 라이브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고 얼마나 잘 만드는지 저도 옆에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제가 김어준 뉴스공장은 안 듣습니다만 김용민 라이브는 계속 들었습니다. 진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제가 오늘 DJ를 보는 것도 김용민이 이 KBS 라디오를 사랑해서 KBS 라이브를 사랑해서 저를 대신 보낸 겁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네. 빅피자님, 크크 주디 잘하네. 안 그런지 알아 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코너 속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속 인터뷰. 귀의 속, 맘의 속, 속 인터뷰 시간입니다. 4.15 총선이 이제 2달도 안 남았습니다. 정말 눈앞에 왔는데 이런 가운데 미래통합당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오늘 황교안 대표가 축사에서 역사적인 과업을 달성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통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합 분위기는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중진급 의원들이 대거 불출마 선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당 분위기가 조금 달아올랐는데요.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1차 영입 인재입니다. 백경훈 청사진 공동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는 라이브 비대위라는 방송입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된다. 이 말을 시키래요. 저는 이런 거 참 그런데 예, 뭔가 비상 상황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나가세요. 예,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쭉. 네, 그렇습니다. 네. 조국 사태로 국민들이 정면으로 배신한 국민들을 정면으로 배신한 조국보다 더 나쁜 심상정 대표와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조국 전 장관을 비호하고 또 청년들을 정면으로 배신하고 있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 심상정 의원이 있는 곳이 제가 있어야 될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상정 대표가 그런 배신도 하고 그렇게 정면으로 네. 그랬어요? 물론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는 이제 보이는 것이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는 청년들을 배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지키겠다는 이 노동 그리고 노동 하는 사람들을 위한다는 그런 정치가 이미 이제 이 노동 기득권이 된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것 아닌가. 이제 청년들은 그런 노동할 수 있는 희망조차도 없는데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소위 이제 상위 10% 노동하는 그런 기득권을 자꾸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어찌 보면 가장 맡고 있는 심상정 대표를 맞서는 것이 이제 어찌 보면 그동안 이제 미래 노동, 청년 일자리를 이야기해왔던 제가 있어야 될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심상정 대표가 노동자와 청년을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해왔는데요. 네,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분이 생각하는 노동관, 세계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앞으로 우리가 닥칠 미래를 놓고 봤을 때에는 그분이 자꾸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이제 과거의 그런 노동자 대표들을 지키는 것,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지 새로운 이 다가오는 미래의 그런 청년들을 지키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행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정치에 나섰다. 이 포부가 보이는데요.
자유한국당에서 역할이 큽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을 택했다. 이거는 잘 이해하기 조금. 네.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당면한 과제가 뭐냐라고 보면 이제 혁신의 길을 열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장 동력이 이제 다 했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되는 데 있어서 그러면 혁신하려는 개인과 기업이 살아 숨쉴 수 있는 그런 이 트랙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저는 보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그동안 이제 보수의 저는 역할이었다라고 보고, 앞으로도 그러면 그런 역할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역할들을 이제 기성 정치인들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나설 수 있는 그런 젊은 인재들이 스크럼을 짜서 함께 들어가서 이렇게 변화해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특별히 보수당 잘 바꿔야죠. 네, 백경훈 공동대표의 역할이 큽니다. 오늘 미래통합당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분위기 어땠습니까? 예, 다들 얘기를 들어보면 근 한 5년 동안 이 다양한 당 행사들이 있었는데 오늘처럼 사람이 많고 분위기가 좋은 그런 행사가 없었다라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가보셨어요? 예, 갔다 왔습니다. 네. 그 정치 행사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그동안의 정치 행사들을 보면 굉장히 좀 솔직히 좀 고리타분하기도 하고, 네. 굉장히 좀 꽉 막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어찌 보면 그런 좀 꽉 막힌 것에 대한 물꼬를 트는 그런 시발점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백 대표님은 근데 그전에도 네. 정치 행사 많이 가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그동안은 NGO의 영역에 있었는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의도와 이 현장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역할을 해 왔다 보니까 네. 다양한 그런 행사와 또 다양한 그런 정치인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나름대로 이제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정치권에서 사실 선거철만 되면 그렇습니다. 선거철이 지나가면 그렇지는 않은데 청년 정치, 세대 교체 맨날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지금도 그래요. 민주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청년의 몫이, 청년의 자리가 그렇게 이렇게 견고하지는 않아 보이는데, 실제 공천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국회가 젊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보수 통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저는 이렇게 통합이 됐다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대단한 오만이고 착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통합은 통합이고 이제 국민들에게 쇄신하고 혁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뭘로 보여줄 거나, 저는 어쨌건 공천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보고. 그래서 공천에서 청년 공천은. 예. 근데 황교안 대표가 신년 인사를 할 때도 청년들 30% 이상 공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온 바도 있고, 네. 지금 현재 공관위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김영호 공관위가 이제 혁신과 쇄신의 물꼬를 트겠다라고 한 만큼 기대하고 봐주셔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럼 네. 청년 30% 공천 이루어질까요? 자유한국당에서? 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에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이 굉장히 좀 그런 절실함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 절실함을 저는 이제 이번 공천에 대한 결과로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백경훈 대표는 정치권에 나섰습니다. NGO로 활동하시다가, 자한당을 바꿔보겠다, 보수당을 바꿔보겠다, 이런 포부가 있을 텐데, 자한당을 어떻게, 미래통합당을 지금 뭐라고요? 미래통합당을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포부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는 제일 지금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이 여의도가, 국회가 이 정말 빠른 세상의 변화와 그리고 다양해진 정말 사람들의 삶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의도 캐슬에 둘러싸여가지고 그들만의 리그를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캐슬을 깨부수는 것이 이제 한두 명의 정치인이 들어간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젊은 인재들이 스크럼을 짜서 함께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그렇게 국회를 미래로 견인하는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이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일, 이게 어찌 보면 이 젊은 인재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한 시장을 위해서 네. 내가 뭘 하겠다, 이게 조금 또렷한.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청년 일자리 재난 상황이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것을 해결하려면 저는 프랑스 마크롱이 가는 길을 가야 된다라고 봐요. 어찌 보면 더 일자리가 선순환될 수 있게
뭐라 해야 될까? 이 꽉 막힌 그런 일자리 상황을 좀 뚫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 기존의 이제 80년대식 그런 공장형 노동법을 바꿔 나가야 되는 그런 이 당면 과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프랑스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네. 젊은이들한테 인기 엄청 없는데요. 뭐 근데 그렇죠. 이제 물론 이제 국민들의 인기가 있냐 없냐가 저는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이게 불편하지만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인 것 같고 마크롱 대통령이 가는 길이 저는 미래로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국민들의 뭐 반발이나 뭐 불만 이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마크롱 대통령이 하는 일들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설득해가면서 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미래로 가는 길이고 이것이 이제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도 그런 지도자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크롱 같은 지도자가? 예, 맞습니다. 아, 네. 마크롱의 최측근. 마크롱 얘기는 넘기고요. 자,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백경훈 대표님은 이렇게 인적사항 쭉 보니까 신보라 의원하고 좀 특수한 관계가 있나요? 신보라 의원하고? 네, 뭐 후배라고 봐야죠. 신보라 의원이 후배입니까? 아니요, 제가 후배예요? 네. 신보라 최고위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 보수의 정치를 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매단되는 뭐라 해야 될까? 이 미래 정치 또 젊은 정치를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보라 의원이요? 네네. 그래요? 저는 잘 동의하시지 몰랐습니다. 않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몰랐어요. 네. 신보라 최고위원의 그 보좌관의 남편이라고 네네. 해서 처음에 이렇게 좀 비판받기도 했어요. 네. 근데 네. 그게 비판할 일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보좌관의 남편이라고 하는데 보좌관의 남편은 아니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제 구급 비서입니다. 구급 비서의 남편이라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세습 과정에서 이 영입 과정에서 구급 비서의 남편이 구급 비서가 얼마나 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 여의도를 조금만 아시는 분들이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미 다른 자리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보도가 많이 되기도 했는데 네. 이제 인재영입위원회라는 그런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저는 이제 영입이 된 것이고 이제는 이제 제가 지역구 출마를 하겠다라고 네. 이야기한 상황이어서 이와 관련된 논란은 더 이상 이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왜 자유한국당 지금 미래통합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을 왜 찍어야 됩니까? 왜 찍어야 된다? 이 청년 영입 인재로서 그거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보수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통합당이 반성했습니까? 근데 저는 저희 같이 과거에 그 보수의 부채, 이제 정치에 대한 부채가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보수의 세대 교체를 이뤄가고 있다라고 보고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그 안에서 이 내부적으로 이 투쟁을 하고 있는 그렇지. 싸워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좀 더 좋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백경훈 대표가 네. 미래통합당을 어떻게 바꿀지 그 안에서 어떻게 싸워 나갈지 잘못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주세요. 네. 선거철만 국가 국민 얘기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제 자리에서 묵묵히 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쏙 인터뷰였습니다. 자유한국당 1차 영입인재였습니다. 백경훈, 청사진 공동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왜 옆까지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뉴스의 다른 면을 살펴봅니다. 정주식의 뉴스 이면. 안녕하세요. 네, 온라인 미디어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예, 처음 뵙습니다. 네,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 코너 제목을 너무 멋지게 잘 지어주셨네요. 네, PD님이 지었어요. 저는 모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하십니까?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고려대 교수의 이 칼럼에 대한 이야기. 예, 맞습니다. 네. 임미리 교수 칼럼 고발 사건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계속되고 있는데 또 언론이 또 계속 파장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꼬투리를 잡았다 이건 것 같은데 뉴스의 밸류라고 해야 되나 기자들이 보는데 쏟아내야 될 뉴스 양이 또 지나치게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러는지도 좀 짚어주십시오. 네, 민주당은 고발을 일단 취하하고 유감을 표시를 했는데 그 민주당 지지자들은 임 교수를 직접 선관위에 신고를 하기도 했고 또 한 시민단체가 임미리 교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이해찬 대표를 또 고발을 했어요. 네. 또 오늘 이낙연 전 총리하고 남인순 최고위원이 재차 사과를 했고요. 임미리 교수가 이에 대해서 의미 있다 수용하겠다로 화답을 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좀 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칼럼은 뭐 크게 별다른 내용이 없는 문재인 정부 전반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한 인상 비평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요. 내용을 좀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세요. 모르는 분도 많이 있으니까 좀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까? 눈에 띄는 대목은 막줄하고 제목이었죠. 사실 내용은 그 전반적으로 그냥 인상 비평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민주당만 빼고라고 하는 제목이 좀 과격했던 것 같아요. 민주당만 빼고 찍어라 이렇게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죠. 맥락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게 사실 제목이라는 거는 기사에 대한 포장지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좀 내용에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좀 요란한 포장을 하게 되면 이게 클레임이 반드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전 이 제목을 이렇게 발행한 게 선거법 위반 쟁점과 별개로 좀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 경향신문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뭐 그 데스크가 왜 이렇게 과격한 제목을 뭐 굳이 발행했을까 좀 의문이 드는데요. 먼저 이 선거법 위반인가 이 쟁점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과연 선거법 위반인가 좀 짚어주세요. 예. 먼저 15일 문제의 칼럼에 대해서 언중이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공직선거법 8조 언론의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유권 해석을 하고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권고 조치라고 하는 거는 그 언중이 그 7단계의 어떤 조치 중에 가장 낮은 수위의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중앙선관위는 고발을 철회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면서 답변을 일단 회피를 했어요. 근데 사후에 그 지지자들이 개별적으로 임 교수를 고발을 하면서 이 선관위가 어떤 유권 해석을 내릴지가 일단 주목이 됩니다. 핵심 쟁점은 뭔가요? 일단 민주당에서 문제 삼은 부분은요. 공직선거법 58조 2항을 위반했다. 즉 투표 참여 권유를 빙자한 선거운동을 했다라는 부분하고 254조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 선거운동을 했다 이건데요. 이게 판례를 살펴보면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후보자의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지 발언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한 바 있고요. 2018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때 대법원은 역시 선거운동이 인정되는 시점은 그 정당의 대선 후보자 확정일 이후부터라고 판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판례들을 보면 임 교수의 칼럼이 그 선거운동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중론이긴 한데 이게 그 칼럼이 게재된 시점이 예비 후보자 등록일 이후였다. 그리고 그 일부 자유한국당 후보자에 대한 공천이 이루어진 뒤라는 측면에서 일부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선거법과 표현의 자유 이 부분을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법리 논쟁 이전에요. 이게 언론사의 비평 칼럼을 사법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은가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죠. 기사 제목까지 검찰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가? 이런 문제인데요. 이게 최근에 그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그 요즘에 또 다른 숙제가 하나 던져진 느낌입니다. 사실 제가 선거법 표현의 자유 부분으로 많이 걸렸는데요. 사실은 제가 어디에 가서 얘기하거나 어디 글을 쓰면요.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전신에서 계속 고소 고발을 해요. 그래서 저는 끌려가는데 거의 비슷하거나 저보다 더 과격하게 얘기한 조중동이나 그 자유한국당 주변 진영에 있는 언론인은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때는 검찰이 들어와서 이제 저를 잡아라, 넣어라, 구속시켜라 하면서 이게
그 더 커져가는 그런 사법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다른 측면에 또 검찰이 그 선거에 개입하는 그런 조금 요소를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예전에는 그 언론뿐만 아니라 언론인에 대한 그 선거 운동도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했었잖아요. 엄격하게는 아니고요. 네. 저쪽 그 조선일보나 자유한국당 진영은 엄격하지 않게 저한테는 엄격하게. 그래서 저희 진영도 괜찮은데 저한테만 유독 그랬어요. 그래서 당시에 큰일을 한번 하셨잖아요. 그때 그 언론인 선거법. 그렇죠. 그 위헌 판결을 이끌어내셨죠. 언론인이 그 선거에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해도 된다 이런 그 얘기를 해서 선거법에 관련된 법 조항을 바꿨죠. 제가 헌법을 바꿨죠. 이게 왜 이런 그 고무줄 잣대 이런 논란들이 벌어지냐 하면요. 우리나라 선거법이 여러 가지 규제를 굉장히 추상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그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너무 규제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그 이번 문제 칼럼에 실렸던 경향신문 2월 13일자 사설을 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유감스러운 미래한국당 등록 허용 유권자들이 심판하기를 이란 제목인데 사실상 미래한국당만 빼고라는 뜻이죠. 그리고 16일에는 프레시안의 정작 빼고 찍어야 할 대상은 미래한국당을 급조해낸 집단이라는 칼럼이 실렸는데 이건 또 자유한국당만 빼고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임미리 교수의 칼럼에 뭐 대꾸로 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그 맥락이 좀 읽혀지긴 하는데 네. 이런 제목들도 사실 누군가 문제 삼으면 똑같은 그 공직선거법 위반 그 시비가 붙을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선거법 위반이고 아닌지 전문가들도 사실 구별하기가 어렵고 직관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또 실제 주장하는 바가 같은데 이게 어떤 이런 표현상의 문구상의 차이 때문에 불법이냐 아니냐가 가려지는 게 이게 과연 적절한가 하는 의문도 생기는 겁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주식의 뉴스이면 더 들어야 되는데요. 시간을 제가 잘 못했습니다. 온라인 미디어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6시 라이브 비데이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365번째 이야기